동네 약국 앞에서 한 소년이 떨리는 손으로 낡은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 약사에게 조심스럽게 내밀었습니다. 약사가 무심코 카드를 스캔하는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오며 빨간 경보 메시지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15년 전에 폐기된 HG-701 시험 코드잖아.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약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0분이 지났을 때 동네 초등학교 운동장에 검은색 헬기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먼지를 일으키며 착륙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갖춰 입은 백발의 노인이 의료진을 이끌고 약국을 향해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HG-701 코드를 사용한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과거 사망 사례가 있었던 시험입니다. 노인이 소년을 발견하더니 갑자기 숨이 멎은 듯 얼굴이 굳어지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이 체온은 몇 도입니까? 주사는 언제 맞았습니까? 대체 이 낡은 카드 한 장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가족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은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몇 달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은 우진과 하윤 남매는 지하 단칸방에서 단둘이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으로 보내질까봐 두려웠던 우진은 동생과 함께 숨어 지내기로 결심했고 그 순간부터 남매의 하루하루는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새벽 4시 반 낡은 자명종 소리가 어둠 속 단칸방에 울려 퍼지면 우진은 몸을 일으켜 추운 방바닥에 놓인 해진 점퍼를 걸쳤습니다. 창밖으로는 아직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지만 우진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치의 여유도 없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쌓인 신문 묶음을 자전거 짐바지에 단단히 묶고 숨이 하얗게 나오는 새벽 공기를 가르며 골목골목을 누볐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집들을 지나칠 때마다 우진은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집 아이들은 지금 포근한 이불 속에서 꿈을 꾸고 있겠지.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우진은 다시 페달을 힘껏 밟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7시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면 9살 동생 하윤이가 눈을 비비며 일어나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뭐 먹어? 우진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계란 2개를 꺼내며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늘은 특별 메뉴다. 계란 후라이에 김치 얹어서 먹자. 하윤이가 까르르 웃으며 작은 식탁에 앉았고 우진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며 동생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학교 가기 전 우진은 식탁 위에 놓인 약통을 열어 하윤이에게 하얀 알약 2알을 건넸습니다. 하윤아, 약 먹어야지. 까먹으면 안 돼. 하윤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과 함께 약을 삼켰지만 우진은 자신의 약통은 슬며시 서랍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동생 약간만으로도 빠듯한데 자신의 것까지 챙길 여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학교에서 우진은 늘 교실 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우진이 지나갈 때면 코를 찡그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얘 퀴퀴한 냄새 나지 않아? 우진은 그런 말들이 들려도 애써 무시하며 교과서를 펼쳤지만 가슴 한편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과 후 우진은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낡은 가방을 메고 동네 중고가게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에는 엄마가 아끼던 옷 한 벌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습니다.
우진은 옷을 꺼내기 전 잠시 코끝을 옷감에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엄마가 쓰시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나마 남아있어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우진은 재빨리 고개를 저으며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중고가게 주인은 옷을 대충 훑어보더니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얼마 안 되는데. 우진은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급히 돈이 필요해서요. 주인이 건넨 몇 장의 지폐를 받아든 우진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진은 하윤이의 주사약을 사기 위해 김노인이 운영하는 동네 약국 문을 열었습니다. 김노인은 우진을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하며 처방전을 받아들었습니다. 우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니? 밥은 잘 먹고 다니고? 우진은 괜찮다고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노인은 우진의 수척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약을 건네며 김노인은 평소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말했고 우진은 놀라 되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건 너무 싼 것 같은데요. 김노인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예전에 너희처럼 힘든 아이들을 많이 봤단다. 너희가 건강하게 지내는 모습만 봐도 할아버지는 기분이 좋아져. 우진은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전했고 김노인은 약 봉투에 작은 메모를 붙여 건넸습니다. 이상한 증상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우진은 목욕탕 앞을 지나다 사장님과 마주쳤습니다. 사장님은 우진을 불러 세우더니 손에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우진아, 어제 청소 도와줘서 정말 고마웠다. 이거 받아. 우진이 손사래를 치며 사양하자 사장님은 우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동생 잘 키우는 거 보면 어른들이 도와주고 싶어지거든. 그렇게 우진과 하윤이의 하루는 저물어 갔습니다. 비록 가난하고 외로웠지만 남매에게는 서로가 있었고 따뜻하게 지켜봐주는 동네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삶이 곧 엄청난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날 밤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우진은 얇은 이불을 하윤이에게 덮어주고 자신은 점퍼를 껴입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밤중 옆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우진은 화들짝 눈을 떴습니다. 하윤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윤아. 우진이 다급하게 동생을 흔들었지만 하윤이는 눈을 뜨지 못한 채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하윤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고 손바닥이 데일 듯 뜨거운 열기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급하게 시계를 확인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고 김노인의 약국은 진작 문을 닫았을 시간이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지만 비상약은 이미 바닥이 났고 하윤이에게 맞춰야 할 주사약은 일주일 전에 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주사 맞을 날이 지났는데 돈이 없어서 미뤘던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우진은 머리를 쥐어뜯으며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우진의 머릿속에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남긴 말씀이 스쳤습니다. 우진아, 엄마 옷장 깊숙이 작은 상자가 있어. 그 안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물건이 들어있단다. 정말 급하고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만, 정말 마지막 순간에만 꺼내봐. 하지만 가능하면 평생 쓰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당시 우진은 엄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물건이 무엇이든 하윤이를 살릴 수 있다면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서랍장 맨 아래 칸을 열고 엄마의 낡은 옷가지들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옷 사이사이에서 희미한 향수 냄새가 풍겨나왔고 우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집중했습니다. 옷을 모두 꺼내자 서랍 바닥에 작은 나무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상자를 열자 낡은 플라스틱 카드 한 장과 접힌 메모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펼쳤고 거기에는 엄마의 또렷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우진아, 이 카드는 절대 쓰지 마라. 이걸 쓰는 순간 나쁜 사람들이 너희를 찾아낼 거야. 하지만 정말 급하면 약국에서 이걸 보여줘. 위험하지만 너희를 살릴 수도 있어. 엄마가 미안하다. 우진은 메모지를 다시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이 무섭기도 했지만 지금 당장 하윤이가 죽어가고 있는데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카드를 꼭 쥐고 하윤이를 업었습니다. 하윤아, 조금만 참아. 오빠가 꼭 살려줄게. 하윤이는 희미하게 신음소리만 내며 오빠 등에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하윤이를 업은 채 밤거리를 달렸습니다. 김노인 약국은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동네 반대편에 있는 24시간 약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우진은 멈추지 않았고 10여 분을 전력 질주한 끝에 환하게 불이 켜진 약국 앞에 도착했습니다. 약국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가자 낯선 약사가 놀란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우진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카드를 약사에게 내밀었습니다. 제발요, 동생이 급해요. 이 카드로 주사약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약사는 의아한 표정으로 카드를 받아들더니 컴퓨터 옆 단말기에 스캔했습니다. 그 순간 컴퓨터 화면에서 갑자기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려 퍼지며 빨간 경보 메시지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약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리더니 황급히 뒤로 물러서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15년 전에 폐기된 HG-701 시험 코드잖아. 이거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이런 카드가 여기서 나와? 우진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약사가 당황한 기색으로 어디론가 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윤이를 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우진은 약사에게 다가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제발요, 동생이 죽을 것 같아요. 약 좀 주세요. 약사는 전화를 끊더니 우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얘야, 지금 재단 쪽에서 사람들이 오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봐. 이 카드는 보통 카드가 아니야. 우진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엄마가 경고했던 나쁜 사람들이 곧 찾아올 거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카드를 사용해버린 이상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우진은 하윤이를 꼭 끌어안으며 불안한 마음으로 약국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10분 뒤 멀리서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약국 밖 하늘에서 점점 커지는 헬기 소리가 동네 전체를 뒤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진은 하윤이를 품에 꼭 안은 채 약국 유리문 너머로 밤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곧 거대한 검은 헬기 한 대가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을 향해 하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헬기가 착륙하자 강한 바람이 사방으로 흩날리며 주변 가로수들이 요란하게 흔들렸고 잠들어 있던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문이 열리자 검은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백발의 노인이 재빨리 내려섰고 그 뒤를 따라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 서너 명이 응급 장비를 들고 뛰어나왔습니다. 노인은 지팡이조차 챙기지 않은 채 운동장에서 약국까지 있는 힘을 다해 달려왔고 그 모습은 마치 1분 1초가 급한 사람처럼 다급했습니다.
노인이 약국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서자 약사가 황급히 카운터에서 나와 고개를 숙이며 맞이했습니다. 송 이사장님, HG-701 코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카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송기태라 불린 노인은 약사의 말에 답하지 않고 곧장 우진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흔들리는 듯했고 잠시 우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우진이 안고 있는 하윤이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송기태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하윤이의 눈동자 반응을 확인하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가늠했습니다. 그러고는 뒤따라온 의료진에게 차갑지만 절박한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즉시 체온 측정하고 혈압 체크해. 주사는 언제 맞았는지 확인 필요해. 부작용 증상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 의료진이 재빨리 하윤이에게 다가가 응급처치를 시작하자 송기태는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지?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윤이요. 장하윤이에요. 송기태는 그 이름을 듣자마자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다시 떴고 목소리에 미세한 떨림이 섞였습니다. 주사는 언제 맞았나? 우진은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맞았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미뤘어요. 송기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우진을 나무라지 않았고 대신 의료진에게 다시 한번 당부했습니다. 지체하지 말고 즉시 헬기로 이송해. 시간이 없어. 우진은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리둥절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노인은 자신들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니라 살리려는 사람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엄마의 경고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찾아올 거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요? 의료진이 하윤이를 들것에 조심스럽게 눕히자 송기태는 우진에게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너도 같이 가야 한다. 내 동생만이 아니라 너도 검사가 필요해. 우진은 잠시 망설였지만 하윤이 곁을 떠날 수 없다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기태는 우진을 이끌고 헬기로 향했고 그 과정에서 우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디 계시나? 우진은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돌아가셨어요. 몇 달 전에요. 송기태는 그 말을 듣자 걸음을 잠시 멈췄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우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구나. 헬기 안으로 올라타자 의료진이 하윤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송기태는 하윤이 옆에 쪼그려 앉아 계속해서 상태를 확인했고 가끔씩 우진을 돌아보며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병원은 이런 환자들을 전문으로 다루는 곳이야. 너희 동생 꼭 살릴 거야. 우진은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들을 왜 이렇게까지 도와주는 걸까요? 그리고 엄마가 남긴 카드는 대체 무엇이기에 헬기까지 동원되는 걸까요? 헬기가 이륙하자 우진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동네를 바라보았습니다. 김노인 약국의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자신들이 살던 낡은 빌라 건물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진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삶이 이제 완전히 달라질 거라는 것을요. 하지만 그것이 좋은 변화일지 아니면 더 큰 위험 속으로 빠져드는 것일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헬기는 밤하늘을 가르며 거대한 건물들이 즐비한 도심을 향해 날아갔고 10여 분 뒤 한 대형 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송기태는 하윤이가 응급실로 옮겨지는 것을 확인한 뒤 우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궁금한 것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마.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내 건강부터 확인하자.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왜 이 카드를 절대 쓰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노인은 자신들에게 대체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에서 2시간 넘게 기다린 끝에 담당 의사가 나와 우진에게 안도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윤이는 고비를 넘겼고 지금은 안정을 되찾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우진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고 송기태는 조용히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잠시 후 송기태는 우진을 병원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넓고 조용한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준비되어 있었고 송기태는 우진 맞은편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진아, 이제 내가 궁금해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마. 먼저 내가 가져온 그 카드에 대해 이야기해야겠구나. 우진은 긴장한 표정으로 송기태를 바라보았고 송기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카드는 15년 전 우리 재단에서 진행했던 희귀 면역 결핍증, 신약 임상시험 참가자에게 발급된 환자 등록 카드란다. 당시 HG-701이라는 이름의 그 시험은 불치병으로 여겨지던 면역결핍증을 치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신약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었지. 하지만 시험 도중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고 참가자 중 3명이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단다. 그 사고 이후 시험은 즉시 중단되었고 모든 참가자는 평생 추적 관찰 대상으로 지정되었어. 만약 그 카드가 다시 사용되면 우리 재단은 법적으로나 의료적으로나 즉시 개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지. 우진은 송기태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도 그 시험에 참가했던 걸까요? 송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어머니는 임신 중에 그 시험에 참여하셨단다. 당시에는 임신 사실을 몰랐고 나중에 아이를 임신한 것이 확인되었지. 그래서 즉시 시험을 중단하고 경과를 지켜봐야 했는데 어머니가 갑자기 연락을 끊으셨어. 우리는 15년 동안 너희를 찾으려고 애썼지만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단다. 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하윤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상이 있었던 건가요? 송기태는 무거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단다. 너희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약물에 노출되어 선천적으로 면역 기능에 문제가 생겼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면역 주사를 맞아야 하고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거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 재단에서 평생 책임지고 돌볼 거란다. 우진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엄마는 왜 도망쳤던 걸까요? 왜 자신들을 숨기고 살았던 걸까요? 우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엄마는 이 카드를 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나쁜 사람들이 우릴 찾아온다고 하셨어요. 송기태는 잠시 침묵하더니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내 어머니는 우리를 오해하셨던 것 같구나. 당시 시험이 중단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았고 누군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을 수도 있어.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너희를 해치려는 게 아니라 보호하고 치료하려는 거란다. 송기태는 우진의 손을 잡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진아, 하윤이만이 아니라 너도 정밀 검사가 필요해. 그리고 너희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우리 재단에서 운영하는 해솔치료센터에서 생활하는 게 어떻겠니? 거기엔 너희처럼 희귀병을 가진 아이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치료를 받고 있단다. 깨끗하고 따뜻한 곳이고 학교도 다닐 수 있어. 우진은 망설였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너무 좋게만 풀리는 것 같아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경고했던 것처럼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우진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거기 가면 우리를 시험 같은 거 안 하죠? 송기태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 너희는 환자일 뿐이고 우리의 의무는 너희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거란다. 다만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기록해야 하는데 이건 너희 안전을 위한 거야. 우진은 여전히 불안했지만 지금 당장 돌아갈 집도 없고 하윤이를 계속 치료받게 하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우리 둘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송기태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너희는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약속하마. 하지만 우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결정이 자신들의 삶을 완전히 바꿀 뿐만 아니라 숨겨져 있던 거대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시작점이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우진과 하윤이는 송기태가 준비한 차량을 타고 해솔치료센터로 향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교외로 들어서자 넓은 정원으로 둘러싸인 깨끗한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우진이 상상했던 차갑고 음산한 병원과는 달리 이곳은 마치 학교와 요양원을 합쳐놓은 듯한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건물 앞마당에서는 또래 아이들 몇 명이 의료진의 보살핌 속에 공을 주고받으며 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며 우진은 조금이나마 긴장이 풀렸습니다. 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반갑게 맞이하며 우진과 하윤이를 넓고 깨끗한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병실에는 2개의 침대와 작은 책상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 풍경이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폭신한 침대에 앉아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 정말 좋다. 우리 집보다 훨씬 따뜻해. 우진은 동생의 환한 얼굴을 보며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경계심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진과 하윤이는 식당으로 안내되었고 그곳에는 다른 아이들이 옹기종기 모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우진과 하윤이처럼 희귀병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었지만 얼굴에는 밝은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한 아이가 우진에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 나는 민준이야. 여기 온 지 1년 됐어. 처음엔 무섭겠지만 걱정 마. 여기 선생님들 다들 좋으셔. 우진은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습니다. 난 우진이고 이 애는 내 동생 하윤이야. 식사가 끝난 뒤 송기태가 식당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다가가 안부를 물었고 우진과 하윤이에게도 다가왔습니다. 우진아, 밥은 잘 먹었니? 입맛은 괜찮고?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고 송기태는 하윤이의 얼굴을 살피며 물었습니다. 하윤이는 어제보다 많이 나아 보이는구나. 오늘 밤 잘 잤니? 하윤이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할아버지. 침대가 너무 좋아요. 송기태는 흐뭇하게 웃으며 하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지만 우진은 송기태가 자신들의 사소한 것까지 챙기는 모습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는 걸까요? 오후가 되자 담당 주치의가 우진과 하윤이를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안녕, 우진아, 하윤아. 나는 차민혁 박사야. 앞으로 너희 건강을 돌봐줄 주치의란다. 차민혁은 하윤이에게 다가가 부드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윤아,
많이 아팠지? 이제 괜찮아. 선생님이 잘 돌봐줄게. 하윤이는 차민혁의 친절한 태도에 금방 마음을 열었고 우진도 차민혁의 따뜻한 눈빛을 보며 조금씩 경계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차민혁은 우진에게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진아, 학교는 어땠니? 공부하는 거 좋아해? 우진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해요. 차민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여기서도 공부 계속할 수 있어. 우리 센터에 선생님들이 계셔서 수업도 해주신단다. 혹시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선생님이 다 도와줄게. 차민혁은 우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미소 지었고 우진은 처음으로 이곳에서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진이 잠들고 난 뒤 차민혁은 다시 병실을 찾았습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차민혁은 하윤이의 침대 옆 의료 기록지를 꺼내 살펴보았고 낮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 없이 냉정한 눈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차민혁은 냉장고에 보관된 우진과 하윤이의 혈액 샘플을 몰래 꺼내 자신의 가방 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수첩을 꺼내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15년 만에 나타난 생존 샘플. 이건 엄청난 가치가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겠군. 차민혁이 병실을 나가려는 순간 복도에서 송기태와 마주쳤습니다. 송기태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차 박사, 이 시간에 무슨 일인가? 차민혁은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이사장님. 아이들 상태가 걱정되어서 한 번 더 확인하러 왔습니다. 다행히 잘 자고 있더군요. 송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가 많네.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게. 차민혁은 공손하게 인사하고 복도를 걸어 나갔지만 그의 가방 속에는 우진과 하윤이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는 위험한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날 밤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엄마는 슬픈 표정으로 우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진아, 조심해야 해. 모든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우진은 꿈에서 깨어나 식은땀을 흘렸지만 이미 자신들은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 있었습니다. 센터에서의 생활이 일주일째 접어들면서 우진은 점차 이곳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윤이는 날마다 건강을 되찾아갔고 다른 아이들과도 친해져서 밝게 웃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우진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곳을 피해 도망쳤을까요? 송기태 이사장은 왜 자신들에게 이토록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걸까요? 어느 날 오후 차민혁이 우진을 따로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차민혁은 우진을 편안한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코코아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진아, 요즘 표정이 많이 어두워 보이더구나. 혹시 무슨 걱정 있니? 우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엄마는 왜 이곳을 피해서 숨어 살았던 걸까요? 송 이사장님이 도와주려고 했다면서요? 차민혁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우진아, 사실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차민혁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어머니는 당시 임상시험 참가 보상금을 받으셨어. 그런데 임신 사실이 밝혀지면서 시험을 중단해야 했고 재단에서는 추가 보상과 평생 치료 지원을 약속했지. 하지만 어머니는 그 제안을 거절하고 돈만 받아서 사라지셨단다. 아마도 재단의 관리를 받는 게 부담스러웠던 모양이야. 우진은 차민혁의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돈 때문에 도망쳤다고요? 차민혁은 우진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를 탓하는 건 아니야. 당시 상황이 혼란스러웠고 어머니도 두려웠을 거야. 하지만 송 이사장님은 15년 동안 너희를 찾으려고 애쓰셨어. 그분이 너희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이유는 과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란다. 우진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가 자신들에게 거짓말을 한 걸까요? 아니면 차민혁의 말이 거짓일까요? 차민혁은 우진의 고민을 읽은 듯 덧붙였습니다. 우진아, 여기 있는 동안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거야. 괜히 이것저것 물어보거나 문제를 일으키면 너희가 쫓겨날 수도 있어. 송 이사장님은 좋은 분이지만 재단 운영에는 원칙이 엄격하거든. 우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하면 하윤이까지 다시 거리로 내몰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우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날 밤 차민혁은 자신의 연구실에서 노트북을 열고 암호화된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제약회사의 이메일 주소가 나열되어 있었고, 차민혁은 우진과 하윤이의 혈액 분석 데이터를 첨부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15년 전 시험의 생존 샘플입니다. 희귀성이 높으며 연구 가치가 상당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차민혁은 메일을 발송하고 나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에게 엄청난 돈벌이가 될 것이었습니다. 한편 센터 밖에서는 김노인이 송기태를 만나기 위해 방문 신청을 했지만 비서실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송 이사장님은 외부 면회를 받지 않으십니다. 용건이 있으시면 공식 채널로 문의해 주십시오. 김노인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센터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안에 우진이와 하윤이가 있을 텐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을 전해줄 방법이 없었습니다.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그것은 15년 전 임상시험 당시 촬영된 사진으로 젊은 송기태와 임신한 여성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노인은 중얼거렸습니다. 혜진 씨, 당신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또다시 위험에 빠져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식당에서 송기태와 마주쳤습니다. 송기태는 평소처럼 우진에게 다가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우진아, 잘 지내고 있니? 밥맛은 어때? 하지만 우진은 차민혁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며 송기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우진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송기태는 우진의 차가운 태도를 느꼈지만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이 가슴속을 스쳤지만 송기태는 우진을 다그치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우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엄마는 자신들을 지키려고 도망친 걸까요? 아니면 정말 돈 때문에 떠난 걸까요? 송기태는 진심으로 자신들을 도와주려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우진은 진실을 알고 싶었지만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우진은 점점 더 깊은 어둠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우진은 센터 정원을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서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정원 구석 벤치에 앉아있던 낯익은 노인이 우진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우진은 깜짝 놀라 그쪽을 바라보았고 그 사람이 김노인이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김노인은 주변을 살피며 우진을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김노인은 우진을 벤치에 앉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진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어서 왔단다.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여러 번 찾아왔는데 문전박대를 당했지.
그래서 오늘은 정원사 옷을 빌려 입고 몰래 들어왔어. 우진은 김노인의 절박한 표정을 보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김노인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우진에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송기태와 임신한 여성이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우진은 그 여성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자신의 엄마였던 것입니다. 이게 우리 엄마예요? 김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어머니 송혜진 씨야.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송기태 이사장님이시지. 우진아, 송 이사장님은 내 외할아버지란다. 우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 엄마는 송 이사장님을 피해서 도망쳤다고 했어요. 김노인은 슬픈 눈빛으로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건 내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란다. 15년 전 임상시험 도중 내 어머니가 아이를 임신한 게 밝혀졌어. 당연히 시험은 즉시 중단되었지. 그런데 그때 차민혁이라는 사람이 가짜 보고서를 만들었단다. 태아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느니 송 이사장님이 연구 데이터를 위해 출산을 강행하려 한다느니 하는 거짓말이었지. 우진은 차민혁이라는 이름을 듣고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자신의 주치의인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김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그 거짓 보고서를 믿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도망쳤어. 송 이사장님은 딸이 자신을 오해하고 떠난 줄도 모른 채 15년 동안 너희를 찾아 헤맸단다. 할아버지도 진실을 알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어. 미안하구나. 우진은 머리가 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차민혁 선생님이 한 말들은 모두 거짓이었단 말인가요? 김노인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사람은 15년 전에도 지금도 악한 일을 저지르고 있어. 조심해야 한다. 우진아, 이 사실을 송 이사장님께 꼭 알려야 해.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우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김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차민혁은 지금도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우진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차민혁의 연구실 앞을 지나가는데 불이 꺼져 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주변을 살피고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이 켜져 있었고 화면에는 여러 이메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우진은 화면을 들여다보았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15년 전 HG-701 시험 조작 데이터, 가짜 부작용 보고서 원본, 그리고 최근 우진과 하윤이의 혈액 샘플을 여러 제약회사에 판매한 거래 내역까지 모두 거기 있었습니다.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진아, 거기서 뭐 하는 거니? 우진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문 앞에 서 있는 차민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차민혁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온화한 미소가 없었고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재빨리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차민혁이 한 걸음씩 우진에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내가 봐서는 안 될 걸 봤구나. 이제 어쩌면 좋을까? 우진은 도망치려 했지만 차민혁이 문을 막아섰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송기태가 나타났습니다. 무슨 일인가? 송기태의 목소리에 차민혁은 황급히 표정을 바꾸며 대답했습니다. 아, 이사장님. 우진이가 악몽을 꿔서 제 연구실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우진은 송기태를 똑바로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외할아버지, 제가 보여드릴 게 있어요. 그 순간 센터 전체에 긴장감이 흘렀고 15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송기태는 우진의 손에 들린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진아, 무슨 일인지 천천히 말해보거라.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송기태에게 보여주었습니다. 15년 전 조작된 보고서, 가짜 부작용 데이터, 그리고 최근 자신과 하윤이의 혈액을 불법으로 판매한 거래 내역까지 모든 증거가 거기 담겨 있었습니다. 송기태는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고 차민혁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민혁은 당황한 기색으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제가 설명을. 하지만 송기태는 차갑게 손을 들어 차민혁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만하게. 자네가 15년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내 딸이 왜 나를 피해 도망쳤는지도 말이야. 송기태는 우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진아, 김 약사님을 만났니? 우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주머니에서 김노인이 준 사진을 꺼내 송기태에게 건넸습니다. 송기태는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을 보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혜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송기태의 눈물을 본 우진도 참았던 감정이 북받쳐 올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잠시 후 송기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서서 차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 박사, 자네는 내 딸의 인생을 망쳤고 내 손주들을 위험에 빠뜨렸네. 나는 자네를 용서할 수 없어. 송기태는 즉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식약처와 검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차민혁은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센터 경비들이 문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검찰 브리핑룸에서는 송기태가 직접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재단 내부에서 벌어진 심각한 범죄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15년 전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된 환자 정보 불법 유출과 데이터 조작 사건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송기태의 발표가 끝나자 차민혁은 검찰에 체포되었고 그의 범죄는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며칠 후 송기태는 우진과 하윤이를 따로 불렀습니다. 넓은 응접실에는 세 사람만이 남았고 송기태는 두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진아, 하윤아, 이 할아버지가 너희 엄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나는 내 외할아버지란다. 15년 동안 너희를 찾아 헤맸지만 너무 늦게 찾아서 미안하구나. 송기태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에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진은 송기태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오해하신 거였고요. 할아버지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송기태는 우진의 말에 더욱 북받쳐 올라 두 아이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우진아. 내가 용서해줘서 정말 고맙다. 하윤이도 할아버지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안 그래요? 송기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짐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이제 할아버지가 평생 너희를 지켜줄게. 그리고 내 엄마의 꿈이었던 환자를 보호하는 일도 계속해 나가마. 우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 일을 돕고 싶어요. 나중에 재단 후계자가 되는 것보다 저처럼 힘든 아이들을 지키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송기태는 우진의 대견한 모습에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우진아. 내가 원하는 길을 가거라. 할아버지가 응원하마.
그렇게 세 사람은 오랜 시간 서로를 끌어안으며 잃어버렸던 가족의 온기를 되찾았습니다. 몇 달 후, 우진은 해솔치료센터의 환자 안전감시단 청소년 대표로 임명되었고, 엄마의 사진 앞에 섰습니다. 엄마, 저 이제 엄마가 원하셨던 일을 할 거예요. 아픈 아이들이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켜볼게요. 우진의 목소리는 단호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고 정원에서는 하윤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환하게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송기태는 창가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혜진아, 내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어. 이제 아빠가 책임지고 지킬게. 편히 쉬어라. 엄마가 남긴 낡은 카드 한 장이 불러온 기적은 이렇게 흩어졌던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고 상처받았던 영혼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진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라며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댓글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도 여러분 곁에 또 다른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